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12월 이런 시기에 많은 분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게 논술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상 정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누가 먼저 빨리 알아서 빨리 준비하냐 이건데 관심들 많이 가져주셔서 이번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내용, 그러니까 올해 좀 달라진 것들이나 아니면 좀 이제 준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올해 좀 이제 전체적으로 입시에서 상위권 입시에서 좀 바뀐 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위권에서는 크게 다른 점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논술이 들어왔죠. 고대 논술이 이제 신설되면서 사실 신설이라고 써놨지만 이제 부활이라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2012년까지 하고서 이제 끝났다가 고대 논술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과학 논술은 이제 없어졌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과학 논술을 보고 있는 학교는 의의 일부가 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의의 실제로 시험 보는 학교도 여기 9개가 단데 그 중에서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라 서울 애들은 못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8개죠. 이거 이제 작년 인원인데 보면은 이제 과학을 보는 학교가 이제 경희대, 아주대, 그다음에 연대미래 이렇게 아주 제한적이라서 과학 논술에 대한 부담은 이제 아예 없어졌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왜 고대 논술이 왜 문제고 의대 증원 예정인데 구체적인 이제 계획이 발표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 말 그대로 이제 최상위권 혹은 그 상위권 바로 아래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이 1등급을 4개를 찍고 와요. 그러니까 내신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겠죠. 논술을 생각하는 거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쓰기는 좀 그렇고 당연히 수능이 1번일 텐데 근데 수능이 1번인데 수시 기회를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가야 되고 자기가 이제 수능을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계 지역 같은 경우에 그 6월 모평 성적이 그 수능 성적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경우가 한 30% 좀 넘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다 떨어져요. 전체적인 성적이. 그래서 이후의 상황을 갖다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논술을 대비를 하는데 이게 연대 같은 경우는 시험이 그 수능 전에 있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수능이 11월인데 연대 시험이 9월 한 중순쯤 이때쯤 있어서 서울대라든지 아니면 의예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연대가 좀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마 올해도 그럴 거고요. 얘네들은. 근데 고대가 물론 수시 1차냐 수시 2차냐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게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이전의 사례로 봤을 때는 고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 이때 이제 논술을 봤었거든요. 이전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1등급을 적어도 한 3개. 그러니까 수학은 당연히 1등급이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고대도 수리 논술만 보니까 수학 1등급 하나에 기준 4합8이면은 4합8이면 2등급 4개란 얘기니까 대략적으로 대학교 기준으로 얘기하면 건대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건대나 아니면 경희대 좀 낮은 학과. 이 정도 되는 애가 고대를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전에는 왔을 때 의대를 볼 거냐, 의대 전체 3,000명 모집하는데 이 중에 한 100명 조금 넘는단 말이에요. 이거 쓰기도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연대 준비할 거냐, 수시 1차인데 그러니까 차려진 밥상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작년엔 그랬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도 좀 증원 예정이고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은 한 300명 정도만 늘어도 기본적으로 학교 정도가 하나씩 올라가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한양대 가래가 그래도 한 연고대 낮은 학과 정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한테는 그 의예가 됐든 고대가 됐든 아니면 연대가 됐든 잘하는 학생들은 수학 하나만으로도 수시에서 쓸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차상위권 애들도 마찬가지로 상위권 애들이 빠져나가는 만큼 그 부분을 갖다가 노려서 또 상향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그 논술을 보는 학생들의 그 레벨이 좀 많이 차이가 날 걸로 보여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도전해볼 기회가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뭐 내신이 좋은 학생들, 그러니까 뭐 1등급이나 아니면 2등급 초반까지, 뭐 2등급 초반도 사실상 뭐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사실상 논술을 많이 택하는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내신이 뭐 아예 연대 같은 경우는 아예 내신 보지 않고요. 그 이번에 새로 생기는 고대도 논술 100% 전형이죠. 그래서 내신 상관없고 합격자들의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작년 여기를 보면은 중대 같은 경우는 한 3.7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시립대 같은 경우도 한 4.5 영상. 그래서 보통 3에서 4점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도 사실상 2등급대를 넘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내신에 대한 불리함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데 제일 답답한 사례들이 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애들은 당연히 그 학점 쓰면 돼요. 내신 어지간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수능은 아니거든요. 3월달에 1등급 계속 찍다가도 수학은 계속 1등급이 나오는데 나머지 과목에서 떨어진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내신 성적 보면 그만 나오잖아요. 애들 국어 영어 안 좋은 애들 수능 넘어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중에 6월달 9월달 넘어가기 시작하고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3월달에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올해 그 연대 간 학생도 마찬가지로 그 보니까는 수학은 계속 1등급인데 나머지 과목이 이제 그러니까 수학은 1등급을 맞고 국어가 5등급인가? 예. 아니 괜찮아요. 연대 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능이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애들보다는 수능이 잘 되는 애들이 중개지원한테 논술이 반드시 필요해요. 얘네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따가 뭐 시간표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뭐 수능이 당연히 1번이지 어떻게 논술이 1번이 되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게 그 수능만 열심히 파다가 자기 이제 수학 잘하니까 논술 덤벼가겠다 그러고 한 7월 8월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결국은 떨어진 애들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천천히 얘기하겠지만은 일단 뭐 여기 써 있는 것부터 수능 최저는 없거나 낮은 학교 다수고 뭐 대부분 한 2하 5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래서 2하 5 정도 요구하는 학교가 이제 뭐 경희대, 그다음에 건대, 동국대, 그다음에 뭐 이화여대 뭐 이런 학교들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없거나 아니면 3합 6, 아니면 뭐 3합 5, 3합 4는 이제 성균관대 한정이고요. 그래서 그 논술에서는 대부분 최저 학력 기준이 많이 좀 완화되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이 좀 안 좋아도 시험장에 갈 기회는 반드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선택 과목 위에 논술 준비 과정. 근데 이게 누구나 하는 어떤 논술 강사든지 다 하는 얘기고 누구나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정말 답답하게도 아직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올해도 있는 게 한양대 시험이 지지난주였거든요. 지난주 한양대 시험인데 한양대 파이널 과정을 월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월요일날 시작하는데 한양대 확통이 나온다 그랬더니 정말요? 그래서 선생님 준비 어떻게 해요? 저희 수능 특강 열심히 보면 되나요? 아니 논술 보는 애가 수능 특강을 이제 보기 시작해서 언제 해결을 해요? 수능 특강하고는 문제 유형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오히려 내신에 가깝습니다. 논술 그 확통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뭐 기하분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확통의 경우 사실 제가 애들이 확통을 개인적으로 준비할 때는 그냥 A 유형 정도.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집이든 이제 난이도별로 따지면 이제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만 봐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무리 대학들이 미쳐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애들이 확통 선택을 안 하는 걸 뻔히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하겠냐.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적인 수준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마저도. 그래서 그 과학은 사실상 이제 뭐 다 빠졌다 그래서 과학은 별로 이제 필요가 없어졌는데 이게 확통 기하문항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계산은 좀 불편해도 전반적으로 준비할 만해요. 근데 이거를 애들이 수능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할 거냐? 애들이 할 리가 있나요? 애들을 믿으세요 그걸? 네?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이 경우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마다 좀 유형이 조금 다를 수 있죠. 네, 다른데
뭐 어떻게 다르냐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뭐 지금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은 아니지만은 그 일반 전형에서 이제 2차 신층 면접에서 논술과 비슷한 유형이 나오고 얘네들이 문제 난이도가 뭐 애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쉬워요. 왜냐하면 애들은 막 이렇게 저기 유튜브 보고 오더니 아니 문제를 1시간씩 푸는데 한 문제 가지고 이걸 갖다가 준비 시간 40분 정도 어떻게 다 하냐. 그런 문제 2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걸려서 푸면서 나한테 어떻게 40분에 풀게 하냐. 20분이면 풀어요. 요령이 없어 그렇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고를 갖다가 전환해야 되는 문제 출제를 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좀 레벨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이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쉬우냐 하면은 한 수학이 한 5등급 되는 애들도 풀어요. 근데 그런 쉬운 문제를 왜 내냐? 평가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얘를 갖다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논증하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나 풀 수 있어야 논술력을 평가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어려우면은 얘는 말 그대로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하고 얘는 띄엄띄엄 막 스킵이 많은데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를 평가를 그 문제를 둘 다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수준을 낮게 출제하는 거거든요. 그런 학교가 이제 뭐 동국대 뭐 이런 학교들 지상위권에는 없고 근데 그런 포인트들을 모르면 자기는 풀었다고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재수생들 오면은 자기 작년에 다 썼는데 채점도 해보니까 다 맞았는데 자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저기에도 못 들었다. 추가에도 못 들어갔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답안 한번 보자 그러면 답안이 그럴만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답안 작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애가 합격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는 누구나 못 풀어요. 그거는 누구나 못 풀고 결국은 풀만한 문제 남들하고 똑같이 풀었을 때 누가 1, 2점 더 유지하는가 누가 선방하는가 결국은 거기서 합격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되게 똑똑한 애들이면 당연히 그 문제 다 풀고 시험장 나가겠죠. 근데 걔네들은 그 학교 안 가요. 다른 학교 가지. 결국은 다른 학교부터 다른 학교 가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문제 두 문제 못 풀어도 합격한단 말이에요. 대개의 경우에 한두 문제 못 풀어도 되는데 그 대신에 풀어놓은 문제에서 감점 없이 답안 작성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여기 지금 보면은 중전 난이도문화 그래서 반드시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 특히 중대라든지 성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중상위권 학교들 혹은 상위권 학교들 얘네들 요즘 계산이 되게 어마어마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를 낮추면서 중간에 풀이 과정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거 못하고 그냥 문제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스킵 많이 하는 애들 논술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결국은 결과 중심의 그 풀이를 하는 거고 논술은 과정 중심의 풀이를 하는 건데 학생들이 계속 수능 연습만 하다가 자기는 답은 나왔다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점 없이 답안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결국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런 상황이 되죠. 한 70% 정도. 전체 학생이 한 6에서 70% 정도는 시험장에서 그냥 백지에 가까운 답안, 백지 쓰고 나온다까지는 좀 과하고 거의 백지에 가까운 답안 혹은 올 필요가 없는 답안을 쓰고 갑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거는 뭐가 문제냐? 이 학생이 공부를 못한 거냐? 아니요. 원서 접수에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 주변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학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학생한테 어떤 내용이 나오고 네 수준이 어떻고 네가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알고 가시니까 이제는. 근데 여기 없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답안을 만들고 가요. 어떻게든 최저 맞춰서 원서 쓰면 될 줄 알고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자신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합격합니다. 단 하나든 반이든. 적어도 한 줄만 써도. 그래서 아까 그 출제 범위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는데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조금 있어서 이게 대학별 수리논술 출제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적 기하 확통 선택 과목 3개가 다 들어가는 학교가 줄줄줄줄줄 해서 상위권 대학 전체 다고요. 그러면
위정만 하고서 갈 수 있는 최대 학교는 어디냐? 아주대하고 인하대입니다. 예, 인하대 아주대가 맥스예요. 그러니까 확통을 안 하고서는 좋은 대학 갈 수 없어요. 논술로는. 뭐 등급별 목표는 그냥 쓱 보시고요. 1등급 애들 수학으로 예, 좋은 학과 갈 수 있습니다. 예, 1 후반에서 2. 예, 상위 웬만한 대학은 거의 다 되고 3등급 이하는 얘네들은 미안하지만은 수능으로는 좀 답이 없어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어느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논술로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집필할 것인지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얘네들은. 수학이 3등급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그 등급을 유지해 갖고는 예, 인서울에서 답이 없어요. 간단하게 뭐 프로그램 안내는 좀 드릴게요. 거기 네네 잠깐만요. 예, 요게 제 겁니다. 눈에 띄라고 파란 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안쪽 페이지에 보면은 아마 그 여름 학기까지 그러니까 한 7월까지의 그 커리큘럼이 아마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개별 커리큘럼은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8주 커리큘럼은 강좌 계획서로 따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그 선행이 좀 안 돼 있는 애들이 있는데 어떡할 거냐.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강좌 프로그램 보면 알겠지만 초반에는 대부분 한 4주 정도는 수원수투 중심으로 가요.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 뭐 이전에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대 같은 경우는 모집료 강상에는 확통기하 미적이 다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투 범위 이내에서만 출제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오해가 많은 게 실제로 그러냐. 예, 실제로 그러는데 그러면 문제가 쉬운 거냐. 얘네들 합격자 평균이 50점이 안 되는데요. 100점 만점에. 네,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의 문제를 내냐 하면은 풀어도 정답이 나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풀이 과정 아이디어 접근은 쉬운데 답이 100개인 거예요. 100개를 다 써야 되는데 애들은 한 많이 써봐야 7, 80개밖에 못 쓰는 거죠.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 보면은 그러니까 일일이 다 찾게 만들거나 많은 시간이 걸리게 만들거나 이런 식의 문제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보통 수원수투만으로 이제 구성하는 요런 사실은 이제 성대 문제를 풀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수원수투 내에서도 얼마든지 논술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다양하게 연습해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실제로 애들이 그 실력이 올라오는 거기 7월 이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기말고사 이후죠. 고3 애들의 실력이 가장 급격하게 오르는 시점이 거기부터인데, 예, 급격하게 올리기 위해서 이제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죠. 이때는.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도 죽어라 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대한 접근 과정에 대한 연습도 시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기에 1월 달에 12월 달부터 한 1월, 2월까지 학생들한테 논술 문제를 풀게 시켜보면 아무리 잘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올해 연고대, 서울대 이렇게 합격하는 애들도 답안을 제대로 완성해서 집에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한 수업 끝나고 나서 한 3, 40분? 2, 30분? 보통 끝나고 나서 이제 애들한테 그 답안 작성에 대한 지도 시간을 계속 더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그걸 연습하는 이 시기에 잘해놔야 빨리빨리 잘해놔야 뒷부분에 애들이 빨리빨리 집에 가요. 이 경우에. 그래야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접근이나 이런 포인트를 다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뭐 실력이 이제 이때부터 늘기 시작하는 거죠. 천천히. 처음엔 천천히 늘다가 나중에 이제 쫙 오르겠죠. 시즌 3, 시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올해 제가 여는 강좌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각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일단은 하나는 저희 스카이 고대가 생기기 때문에 고대, 서울대, 고대, 연대, 서울대, 연대, 고대 순서 중요한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예, 그 다음에 그 한양대나 성대, 얘네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그 1등급 혹은 2등급 초반, 혹은 2등급 중반도 괜찮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여기만에 그런 애들이 오거든요. 자기 죽어라 열심히 할 테니까 자기 3등급인데 넣어주면 안 되냐고. 환영합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애 좋아합니다. 아니 그런 애들이 욕심 있는 애들이 합격해요. 이게 사례를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런 애들이 있는데 내신 한 4.5,
뭐 5등급 가까이 이렇게 돼 있고, 수학도 보면은 막 한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잘할 때는 2등급 초반쯤 나오고, 이런 애들이 자기 곧 죽어도 한양대 써보겠다고. 처음에는 그런데 얘가 나중에 8월달, 9월달에 성적 오르는 거 보면은 냅두기 잘했다, 저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올해도 또 그렇게 해요. 분명히 누군가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욕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담스럽다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내용상에서, 그러니까는 커리큘럼은 똑같아도 내용상에서 당연히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과정이나 여러 가지로 이쪽이 그 위에 반이 아래 반보다 조금 더 난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상위권이나 이제 한 중위권, 뭐 건동 정도 노리겠다 이런 애들은 잘하면은 이제 그 경희대 아니면은 중대까지도 넘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애들은 이제 여기서 준비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대, 인하대라든지 아니면은 미적 하나만 해서 하겠다 그러면 저희만 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는 확통을 해야 되거든요. 기하도 해야 되고. 예. 확통 기하는 언제 하느냐? 예, 2월달 지나가면 바로 들어가요.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느냐? 어렵지 않게 들어갑니다. 예, 기본적으로 애들이 만약에 2학년 때 했다 그러면은 정말 쉽게 해결하고요. 예, 2학년 때 했다. 2학년 때 안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부터 다 설명합니다.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나서 한 주 하고 나서 애들 이렇게 한 또 8주 뒤에 또 저기 하잖아요. 또 확통하잖아요. 싹 까먹어요 그 사이에. 예, 제가 절대 못 보거든요 그거. 그래서 매주 한 문제씩은 합니다. 쭉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2시간을 수업하고 1시간 정도를 갖다가 애들 쓰기하고 첨삭을 지도하거든요. 예, 그 시간에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확통 한 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넣어놔요. 애들이. 그게 기하는 그래도 3학년 때 하는 애들이 많은데, 예, 기하는 조금 더 늦게 시작해도 돼요. 한 4월 말 5월 초 이렇게 시작해도 충분한데, 확통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건드려주지 않으면 애들이 여기 싹 날아가요. 이게. 전부 다 날아갑니다. 리셋돼서 오기 때문에, 예, 그거를 볼 수는 없어요. 예, 제 성격상.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예, 기하활동 필수논제 정리를 3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얘네들이. 그 다음에 그 연간 커리는 거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리플렛에 있는데 보면은 뭐 어느 날은 확통했다가 어느 날은 뭐 했다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쭉 갔다가 또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또 한 바퀴 돌다가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도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제 한 3번 정도 전체적인 교과를 다룰 거예요. 얘네들은. 간단하게 자랑질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독보적인 시스템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애매한데, 이게 이제 뭐 유형별 주제별 접근법은 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걸 거고, 제가 이제 이걸 하는 건 뭐냐면은 수능에서 그러니까 접근의 영역에서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수리논술을 갖다가 100가지 문제를 100가지 방법으로 접근시켜라 이러면은 애들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논술 일주일에 3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예, 당연히 수능 위주로 가는데 수능은 모든 문제만 이렇게 당연히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똑똑한 학생들은 그 문제에 맞는 풀이 방법을 갖다가 고안하거든요. 얘네들은. 예, 논술에서도 당연히 그러면 좋은데 애들이 논술에서 그러기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경험이 적은 거. 아무래도 일주일에 3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의 한 7, 8월이 돼야 가능하다. 얘네들이. 그래서 좀 범용적인 접근법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 우리 애들이 얘기하는 것 2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는 되게 다양해 보이는데 실제로 풀이 과정은 거의 다 연계돼서 하나로 간다. 얘네들은. 그래서 어느 문제나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2번째는 뭐냐 하면은 답안 첨삭이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까지는 아니고 좀 힘들다. 왜냐하면 리라이팅이 빡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감점 없는 답안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애들이 써서 내잖아요. 네, 써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써서 내는데 거기 애들 이제 초반에는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애들 대부분 못 푸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앞에서 이제 한번 풀어주거나 다니면서 힌트를 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하는데 그래도 다 쓰지 못해요.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수준의 답안이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의 답안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면은 한 7명은 쓰겠지만 3명은 못 쓰거든요.
걔네들은 다시 백 시킵니다. 예, 다시 백, 리라이팅 다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 이렇게 써라. 다시 써라. 이거 옛날에는 그 빨간 펜에다가 막 첨삭해서 돌려줬는데 아무 소용없어. 하등 소용없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고 아,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날아갑니다. 몸으로 익히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뇌 속 뿌리 깊이 박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문제를 봤을 때 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가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돌도록. 네, 거의 강제적으로 유입시키는 거기 수준까지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점 문과가 쉬워요. 오류 확인, 다시 쓰기, 다시 답안 점검, 오류 확인, 다시 쓰기, 다시 답안 점검, 오류 확인. 여기서 한 2, 30분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다시 쓰게 만들고 요 답안 다시 제가 걷어서 애들한테 서면 전자기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답안들은 모았다가 나중에 애들 원서 접수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마다 좀 그 문제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히 그럴 때 많이 좌우하죠. 그러니까 시험이 같은 날 있는데 두 개 학교를 동시에 쓸 수 없을 때 내가 어느 학교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냐. 그래서 1차에서도 보면은 어떤 학생은 시립대하고 올해도 그래요. 시립대하고 홍익대가 같은 날 시험을 보는데 자기는 어느 학교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너는 홍대 써라. 홍대 문제가 잘 맞다. 왜냐면 얘는 문제를 파악하는 건 뛰어난데 계산이 약하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는 알고 있지만 이제 학생들은 모르니까 네, 당연히 원서 접수의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에 전략 상담 이거 없으면 논술 아니죠. 누구한테 물어보시려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 그 모아놓은 자료 가지고 보통 한 4월달, 그러니까 1학기 휴강할 때, 그러니까 내신 대비할 때 저희는 이제 쉬거든요. 네, 강좌를 쉬니까 내신 대비 1차,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기말고사 때, 그 다음에 애들 원서 원서 접수 9월에 하니까 그 8월 말부터 9월까지 애들 원서 접수 전에. 그래서 보통 한 3번 정도 학부모 혹은 학생들 1대1 상담을 좀 진행합니다. 좀 힘들긴 한데 필요하겠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애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가서 한숨 쉬다 오는 일 없게 네, 당연히 그렇게 만들 겁니다. 뭐 요 정도고요. 일단 뒤에 또 있나?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질문 있으신 분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없으면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